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소개받은 강사 윤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뵌 적이 있었고, 글쎄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작년에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두세 분 정도 작년에 참여하셨네요. 내용이 뭐 한두 개 겹칠 수도 있어요. 리마인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들으면 또 새로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미술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단히 목적이 확실하죠. 미술관에서 일반 우리 관람객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만나는 우리 도슨트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무 관련해서 일종의 전문성, 또 지식, 또 어떤 자세,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문화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 미술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뭔가 길잡이가 돼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사실 저 자신도 미술관에서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더 만나 뵐 텐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목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예술 길잡이 도슨트 이런 내용이고, 원래 프로그램을 제가 받아보니까 서양 미술사, 동양 미술사, 뭐 도슨트의 자세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현대미술사라는 주제로 제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미술사적으로 말할 때 글쎄요, 현대미술사, 현대를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규정으로 엮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뭔가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서양 미술사 그러면 이제 뭐 라스코 동굴백화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동양 미술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 차라리 현대미술의 다양한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작품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읽어내서 뭔가 자기화시키고 그걸 남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현대미술 읽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여러 그 형태의 현대미술들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내 생각에는 저런 작품들은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떤 상상력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고 길러내보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또 공부하면서 또 보면 그 작가를 이해하는 능력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앞뒤로 잘 안 가네요. 요걸로 원래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서 제가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출생이고요. 근데 원래는 광주 출생이 아니에요, 실은. 저 원래 여기 전라북도 정읍 출생입니다. 제가 7살에 광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초, 중, 고 대학교를 제가 졸업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광주 출생이라고 어디 가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원래는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고 정읍에 저희 선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면 또 뭐 이런저런 일로 집안일로 또 성묘도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는 되게 저한테 또 일종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조각을 전공했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원을 마친 이후에 프랑스에 유학을 갔었죠. 제가 유학 갔던 목적은 제가 그때는 이제 작가를 꿈꾸고 있었던 시절인데 서양 미술사를 보면 사실 근대 미술까지의 어떤 그 미술의 흐름의 중심은 프랑스 쪽에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다이즘 이후로 이제 수많은 현대 미술에 관련한 사조들이 유럽에서 등장합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다다이즘이라든지 누보레알리즘이라든지 독일의 플럭서스 운동, 이태리의 아르테 포베라, 또 미래주의,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룹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현대미술의 시초가 되고 현대미술을 끌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미술적인 정서를 2차 대전 이전에서 있었던 수많은 서양 미술사의 귀납법적인 어떤 정리 안에서 미술이 발전하거든요. 서양 미술사 이 앞에 수업했으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 뒤에 미국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추상 표현주의, 잭슨 폴록이라든지 로드코라든지 뭐 그런 작가들 있죠. 그리고 팝아트, 앤디 워홀이라든지, 그 이후로는 사실 서양 미술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가축적이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1980년대부터 포스트 모던 바람이 불면서 재료, 형식, 주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다양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 어떤 흐름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도 그때의 어떤 그 이후의 어떤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가 이제 그 유럽으로 또 프랑스로 유학 갔던 그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은 그것이 싹이 튼 시초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문화를 확인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또 미국 유학을 선호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유럽으로 갔었었고 프랑스로 갔었었죠. 제가 귀국 이후에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가를 꿈꿨기 때문에 현대미술관 거기서 입주 작가로 작품도 했었었고, 광주 시립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에서도 작업했었고, 제가 작가 경력으로는 8번의 개인전을 했었고 400번 정도의 국내 기획전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작업할 때도 작품만 했던 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만드는 과정에도 기획자, 커미셔너 이런 형태로 참여를 했었죠. 지금 저기에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 저기 오스 갤러리죠. 전라북도에 있는 이 작품이 제 작품입니다. 제가 정확히 5년에 1년 조금 넘게 이 작품을 오스 갤러리에다가 설치를 해놨었어요. 거기 사장님하고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야외 개인전을 했었었고, 이거 역시도 제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작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 생산된 어떤 작품을 소비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작가로서. 그래서 여러 동료들하고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지역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제가 광주 시립미술관에 2009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학예연구실장으로. 그래서
2019년까지 약 10여 년 정도를 제가 학예연구 실장을 했습니다. 올해가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전북 도립미술관인데 거기 광주시립의 3분의 1의 역사를 제가 그 전시라든지 어떤 여러 부분에서 총괄 관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봤었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문화기관 이런 것들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역할을 해봤었고 저는 이제 그 미술관에서 미술관 실장 역할도 했지만 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수많은 일들 하다못해 어쨌든 또 정부적인 일들까지 맡아서 일을 하게 되고 시의 어떤 문화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참여했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는 이제 2019년에 제가 미술관 나와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총감독했었고 작년에 아트 광주 21 총감독했었고 올해 것도 제가 맡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광주는 국제 아트 페어가 하나 있는데 올해가 13회인데 아트 광주 21, 22, 내년은 23 그게 끝에 우리 그 연도 숫자를 붙여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뭐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또 작가님들 글도 써주고 이런저런 그 프리랜서 기획자로 미술 관련한 일에 그 뭐랄까 손을 보태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문화광자 하면은 이 말을 제가 늘 서두에 시작하고 하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 말은 워낙 유명한 말이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요 한마디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인 어떤 삶 거기에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요 말을 저 스스로도 늘 되새겨보고 제가 미술 주제로 어떤 분들을 만날 때 늘 이 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는 뭐 불행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다행히 유한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유한한 삶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뭐 50 안에 인생이 마무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길게 살아봤자 뭐 100살 정도. 근데 예술은 무한하게 길죠.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저는 여기에 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하는가를 또 다른 해석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50세까지 살고 누구는 100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누가 더 인생을 더 길게 살았으며 누가 더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살았는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세를 살더라도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고 개미 채바퀴 돌듯한 일상에 쫓겨서 남이 시키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살았다면 그 인생이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산 인생이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인간의 이 머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겹쳐지면서 생활하거든요. 일정하게 학습된 내용은 무의식이 그냥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걸 잡고 이렇게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이 알아서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시스테마틱하게 이런 삶이 계속 익숙해지면 그날 하루도 그냥 무의식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 날도 과거의 어떤 날도 이렇게 되면 하루가 내 하루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의 주체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서 나의 어떤 영혼을 내 스스로 쳐다보려고 한다라든지 내 주체를 내가 느껴보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여유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봐요. 예술과의 만남이 저는 이런 형태라고 봅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좋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삶의 일상의 어떤 글쎄요, 뭐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거 말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내가 뭔가와 공감하고 이걸 오롯이 느낀다면 그건 나 자신의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참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와서 교육 받으시고 미술품을 앞으로 계속 대하게 될 것이고 다른 분들한테 그런 작품들을 또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뭔가 또 다른 수준의 문화적인 고민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해보고 느껴보고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술이 조각작품이 돌로 만들어지고 브론즈로 해서 오래돼서 아니면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든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박물관에 잘 보존돼서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가서 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의 예술이 길다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중에 깨어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24시간이죠. 그러면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일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4시간인데 그 3분의 1마저도 밥 먹고 뭐하고 뭐 다른 일 이렇게 챙기다 보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요. 내가 스스로가 깨어서 뭔가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사는 시간은 그다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갈 것인가. 예술적인 활동이 저는 그런 부분에 하나의 어떤 솔루션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미술 작품을 소개하고 또 이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어떤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요 사진 같은 경우는 베니스에 있는 그 산마르코 광장에 이제 대성당 있는 어떤 그 사진인데요.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의 원시인들이 우리 현대인들보다 훨씬 덜 문화적인 환경에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요즘 같은 경우 우리는 문화의 홍수에 살고 있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영화, TV, 또 음악, 책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과거 사람들은 전혀 어떤 사유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시간, 그런 게 과연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도 사람들은 자연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을 논하고 삶을 논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과 비교해보고 그때 당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문화적인 삶은 저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다 문화인처럼 삶을 사는 건 아니다라는 이렇게 미술관 다니고 이런 강좌도 받고 그러면서 훨씬 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삶을 영위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남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어떤 지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구라서 써놔봤어요.
저런 그래야 내가 어떤 작은 것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내 인생이 보람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하루 동안 있었던 자신의 느낌을 노트에 적어보고 업무와 상관없는 책도 좀 읽어보고 산책도 하고 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이 책을 읽고 예술 작품을 만나고 이런 건 그 주체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이제 여기서부터 미술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서두가 좀 길었네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백남준 선생님, 우리나라가 낳은 천재적인 예술가죠. 저는 제가 어제 제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오늘 강의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생각해 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어느덧 보니까 미술을 한 지 4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고3 때부터 미술했는데 횟수로 40년을 미술을 하는 사람을 꿈꿨고 미술을 하고 있어요. 40년을. 근데 제 인생에서 저를 정말 감동시킨 작품, 감동시킨 미술인 몇 명이나 만나봤을까요? 몇 작품이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시기 전까지 내가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봤다. 어떤 작가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뭔가 마음에 어떤 울림이 왔다. 저는 딱 3번 있었어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3번을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그 작품을 딱 보고 놀래서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고 그리고 뭔가 다리가 땅에 딱 붙은 것처럼 뗄 수 없고 그 전시장을 나가기가 아쉽고 그러면서 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했을까 대단하다 그러면서 왜 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그때는 제가 작가를 꿈꿨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백남준 선생님이에요. 저는 백남준 선생님 언제 제가 처음 알았냐면요. 제가 고3 때 이제 입시 미술이라는 걸 하죠. 미술학원에서 밤늦게 집에 와서 TV가 틀어져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 백남준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아나운서가 그 변웅전 씨였어요. 그분이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선생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신데 우리 국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술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짧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뭐 방송하시는 분들 만나고 뭐 그런 기회가 많은데 되게 미리 어떤 질문을 하겠다고 알려줍니다. 사실은. 당황하면 안 되니까. 근데 백남준 선생님이 그 질문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주 성의 없이 예술 그거 사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고3이었었고 미술대학을 가는 게 제 목표였었고 왜 미술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냐면 좋은 예술가, 훌륭한 작가, 뭔가 그 예술에 미쳐있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걸 꿈꾸고 있었던 진지한 학생인데 TV에서 세계적인 예술가라는 분이 나와갖고 물어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은 사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린 마음에 저 솔직히 좀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아니 저렇게 성의 없이 자기가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하는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TV에 나와갖고 성의 없이 뭐 국민들한테 놀리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한 아나운서도 되게 당황했는데 이게 되게 화제가 된 얘기예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그 문제를 고민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술은 사기라고 했을까? 진짜 본인 예술을 사기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뭔가 선문답하는 어떤 목적으로 알아들을 사람은 새겨듣고 아니면 말고 사기라고 던졌을까? 아니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뭔가? 제가 2007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또 했어요. 근데 제가 1992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국립현대미술관에 백남준 선생님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전시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백남준 선생님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때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백남준 전시를 보고 뭔가 그 리포트를 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죠. 제가 중앙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국립현대미술관이 멉니다. 갔는데 백남준 쌤이 이 작품은 아니고 TV 가든이라는 작품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충격. 이런 예술 작품이 있나?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조각을 전공했었다고요. 조각가들은 목표가 살아있는 대상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 오랜 시간 동안 동양의 예술가들도 좋은 작품을 말할 때 첫 번째 조건이 기운 생동이었어요. 6가지의 좋은 예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기운 생동한, 살아있는 것 같은. 쉽지 않죠. 근데 백남준 선생님의 TV 가든이 그게 요 방보다 조금 큰 전시장에 화분들이 막 이렇게 심어져 있고, 심어져 있다고 하면 화분이 배치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화분들. 거기에 TV들이 어떤 건 그냥 세워져 있고 어떤 건 엎어져서 하늘을 보고 있고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마치 하나의 세상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영국, 중국, 독일, 우리 집, 다른 동네 그 세상들이 TV가 틀어져서 그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마치 우리 세상을 완전히 잡다스러운 세상을 그냥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 놨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표현하거든요. 사는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외적인 세상이 있고 내적인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적인 세상을 저렇게 아주 모범답안처럼 표현해놨다라는 예술에는 이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보고 정답 있다라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신념에 따릅니다. 정답은 없어요. 답은 또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의 배움이나 어떤 지식이나 정도에 따라서. 근데 모범 답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범 답안은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더 오랜 시간을 흘러도 적용이 되는 모범 답안들. 근데 저는 백남준 선생님의 TV 가든이 저한테 그런 충격을 줬어요. 그 뒤로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이 그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건 이제 충격까지는 아니고 제가 현대미술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예시로 이 작품이 해당해요.
백남준의 TV 부처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또 부처님이 계세요. 근데 여기 카메라가 부처님을 화면에 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저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진처럼 우리의 현실을 슬라이스처럼 싹 잘라져 있는 정지된 세상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이건 계속해서 순환하는 0.0000000의 우리가 논리학에서 그런 얘기 있죠. 아킬레스가 쏜 화살이 관역을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논리학에서 이제 그런 거 배우는데 현실은 화살이 관역을 시원하게 명중을 시킵니다. 근데 논리학으로 그걸 말할 때는 자, 화살이 A점에서 B점이 관역이고 B점까지 가려면 C를 통과해야 되죠. 중간에 있는 과정이니까. 근데 또 A에서 C까지 가는 데는 D를 통과해야 되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가고 있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이 부처님은 현재를 보는 것 같지만 자신의 어떤 과거, 나의 수많은 역사의 또 다른 나의 존재를 자신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삶의 존재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기에 부처님을 낳아서 부처님인데 여기에 유닉을 놓으면 TV 유닉, 제 이름이 유닉입니다. TV 유닉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여러분이 자, 마치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내용과 서양에서 너 자신을 알라, 불교가 말하는 형상을 초월하여 생명의 본질은 무한히 지속된다는 윤회적 삶을 표현하는 내면에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생명력의 존재. 불교에서는 요 작품을 가지고도 많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술을 말할 때는요, 현상으로 요것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권에서 왜 이런 생각과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가를 생각해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뭔가 그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다 다릅니다. 그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념도 틀려요. 서양 사람들은 되게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되게 우리의 인생은 윤회한다라고 믿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그 내 삶의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뭔가 재판을 받고 천당에 가든 지옥에 가든 뭔가 죄값을 치르고 다시 태어나요. 동양 사람들은 되게 어떤 그런 윤회설을 믿어요. 근데 그 본질은 어디 안 간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적인 내용으로도 사실은 이 에너지의 질량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에너지는 유한하게 있어요. 겉의 모습만 바꿀 따름이에요. 때로는 물이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양분이 되고 계속 순환하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순환하는 인간의 존재 아니면 기타 다른 존재들의 생명력의 존재를 자각하는 그런 내용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백남준 선생님이 만들었습니까?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이거 그냥 주워다가 이거 어디서 구해다가 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 예술품이 비싸요. 가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것이 비싼 게 아니죠.
그 안에 내용, 그것을 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예술품은. 그리고 우리가 예술품을 살 때는 그 정신적인 가치를 사는 거죠. 수업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제작을 했어요, 작가가. 작품이 미술관에 있고 갤러리에 있고 뭐 아트페어에 있고 비엔날레에 있고 나왔어요. 그 작품 만든 작가는 어느 날 돌아가십니다.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작품의 주인은 그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좀 웃기지만 여러분 돈 주고 작품 사봤자입니다. 그거 계속 갖고 갈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놔두고 가야 돼요.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작품을 뚫어지게 보고 작품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가 작품을 잘 이해하면 그 작품 내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작품을 잘 설명해주고 남한테 자랑해주고 그러면 너도 그런 거 느꼈니? 그렇게 즐겁게 대화 나누고 그게 여러분들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어떤 건 1000만 원, 어떤 건 1억, 어떤 건 100억, 1000억 그 작품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작품이 내 것이 된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미술관에 텍스트를 보냈어요. 이제 여러 작가들 얘기가 있는 뭐 저도 가지고는 왔는데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나름 고생해서 썼습니다. 전에 제가 신문에 한 50명의 현대미술가들을 연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나름대로 이 작가는 왜 중요한가? 하나의 작품의 예를 들면서 이 작품은 왜 이 작가는 이런 작품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걸 가지고 하진 않을 텐데 아무튼 그건 또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작품 TV 부처는 그가 살아온 다국적이며 다문화적인 그의 예술적 인생의 경로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 현대미술사의 길이 남는 모범 다방과도 같은 멋진 작품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어요, 실은. TV 모양도 다 틀리고 카메라도 틀리고 부처도 틀려요.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백남준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 여담으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왜 예술 작품이 중요하고 팔리고 막 뭔가 컬렉션 되고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현대미술론에서 현대미술을 말할 때 가장 수수께끼 같고 도깨비 같은 사람이 마르셀 듀샹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마르셀 듀샹 특별전을 했었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미술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논문이 많이 쓰여진 사람, 가장 주제로 많이 다뤄진 사람은 마르셀 듀샹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셀 듀샹 작품을 준다면 당연히 갔겠죠. 근데 그거 집에다 마르셀 듀샹 작품이라고 안 해놓고 그냥 어디다 놔두면 아니 왜 변기를 거실에다 놔뒀어? 아니 왜 자전거 바퀴 부서진 걸 여기다 놔뒀어? 왜 쇠스랑 같이 뭐 말도 안 되는 걸 마르셀 듀샹의 변기는 실은 전시기간 중에 분실됐어요. 진짜 작품은 분실됐어요. 근데 마르셀 듀샹이 나중에 똑같은 변기를 사다가 HMUTT 이렇게 써가지고 7개를 다시 제작해서 전 세계 미술관에 팔아먹었어요. 그거 사기 아닙니까? 그거 산 사람들은 바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변기가 작품입니까? 그 변기가 갖는 사연, 얘기, 시간적인 배경, 스토리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그게 어떤 문화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현대미술은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맥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화 감독이 있어요. 어떤 영화 감독이. 제가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있으면 생각날지도 몰라요.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감독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데 내가 만든 이 하나의 영화가 100명의 관람자를 만나서 100개의 영화가 다시 태어나고 1000명의 관람자를 만나면 1000개의 영화로 다시 태어나고 그 말은 뭐냐면요 다 서로 각기 다른 의미와 자신의 그걸 봐달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여러분 역할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도슨트가 되면 원래는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시가 만들어집니다. 오픈을 해요. 그러면 내일이 오픈 날이에요. 그러면 큐레이터 선생님, 학예연구사 선생님이 그 전날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텍스트도 주고 뭐 기타 작가들이 쓴 뭐 작가 노트 이런 서브 자료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원래는 해요.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그 전시를 설명합니다. 저는 전시를 설명할 때 전시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해요. 그게 제일 전시 설명하기 쉬운 저한테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책이 뭡니까? 영어로는 북이라고 그러고 북 소리 나는 북. 근데 이게 책은 뭔가를 전달하죠. 그냥 책은 물질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 미술사일 수도 있고 사랑 얘기일 수도 있고 뭐 모험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뭔가 남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 책은 누가 뭔가를 얘기를 전달해 주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쓰는 사람이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시도 마찬가지예요. 전시도 어떤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학예연구사 선생님이 자 이번에 제가 이 전시를 진행한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고 기승전결이 있는데 여기가 도입부라서 이런 주제를 말하고 또 내용이 이렇게 풀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미술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때 그걸 다 듣고 나서 좀 표현이 그런데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면 저는 비학점 도슨트 B학점 C학점도 있어요.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빠뜨리는 분. 자, A학점 도슨트는 뭘까요? 그걸 다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논리까지 더 공부해서 알아보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그게 A학점 도슨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의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전시를 보는 분들이 오늘 그 전시 되게 재밌었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시간이 돈이 아깝지 않죠. 자,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예술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예술가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들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에는 예술작품을 자꾸 대할수록 세상을 보는 방식, 눈, 이게 깊어져요. 더 커지고. 그래서 사소한 것은 연연하지 않는 더 중요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도슨트 하면서 결국 여러 번 좋은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더 좋으면 남을 잘 이제 설명도 해주고 남한테 좋은 경험을 해주게 되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공부한다는 생각, 뭔가 배우고 익히고 가야 되겠다. 도슨트 돈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 만족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물질적인 거 말고 번외, 문화적인 거, 다른 철학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얀 파브르라는 사람이 벨기에 출신 작가예요. 현대미술하는. 언제 시간 나시면, 요즘은 좋은 세상입니다. 유튜브, 구글 이런 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올 여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직 종식은 안 됐지만 지금 곧 종식이 될 것도 같은데, 올여름 유럽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카시아 도쿠만타, 아트바젤 이런 거 막 다 진행해요. 벌써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아트바젤 유튜브에 1시간짜리 동영상, 40분짜리 동영상 막 쏟아져요. 여기 집에 앉아서도 다 볼 수 있는 거 있죠. 카셀은 아직 오픈 안 해서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아트바젤도 6월 14일이든가 오픈해요. 세계적인 미술관들 집에 앉아서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젊었을 때 모습인데, 이제 백남준 선생님.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되는 게, 몇 명의 선수들이 진짜, 김연아 선수, 이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적인 백남준 선생님, 국내에서 그다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미디어 아트는 이분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미디어 아트를 만든. 저분의 삶도 되게 기구합니다. 서울에서 엄청난 금수저로 태어나요. 자기 할아버지가 청나라에서 비단을 떼어와서 동대문에 이렇게 하는데, 국내에 직물 배급하는 절반 이상이 자기네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도 큰 공장을 했었었고, 뭐 더 많은 얘기도 있는데, 백남준 선생 어머니는 돈은 물 쓰듯 써야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이분 어떤 사적인 얘기만 공부하면 또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자, 제가 백남준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품, 또 하나의 작품. 국립현대미술관에,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연구소장되어 있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요 시절에 많은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게임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뭔가 변화를 많이 야기시켜요.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이 지어진 건 86년입니다. 근데 왜 지었냐면요, 올림픽을 하려고 하는데, 올림픽 같은 걸 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 맞이 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갈 것인가. 자,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어디 가죠? 박물관, 미술관, 백화점 뭐 이런 데 다니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박물관, 미술관 있었을까요? 애매해요.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어요, 과천에. 들리는 말로는 그냥 헬기 타고 가다가
아, 저 땅 넓은데 저기다 짓으면 되겠네. 괜히 시내에다 짓어놓으면 자꾸 모이고 데모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거기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막 힘든. 근데 저기 보면 동그란 회전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백남주생이 내 여기다가 한 작품 해서 기증할게. 저거 백남주생이 그냥 우리나라에 선물로 준 거예요. 기증작품이에요. 저는 이 사진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 위에서 이제 찍어진 거예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고 이게 다 TV 모니터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저는 바벨탑이 생각나요. 바벨탑. 여러분들 바벨탑 얘기는 들어봤죠?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인간이 신의 존재를 의심해요. 진짜 신이 있나? 확인해 볼까? 엄청 높은 탑을 지어서 위에 올라가서 봐보자. 신들이 살고 있는가, 구름 위에. 신께서 노하셔. 저런 거. 내 존재를 의심하다니. 저 탑 번개치고 태풍 불고 비 오게 해서 저 탑 무너뜨리고 인간들끼리 더 이상 역적 모의 못하게 언어를 다 바꿔. 원래 인간은 이 얘기하면 참 재밌는데 영어, 불어, 독어 이런 거 없었대요. 한 언어를 썼대요. 근데 우리 뭐 어떤 분 발상인지를 몰라도 이런 걸 바벨탑을 만들어 갖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각기 다른 언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졌죠. 영어 공부해야지, 프랑스 말 공부해야지, 일본 공부해야지. 근데 저는 백남윤쌤 이 작품 제목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그 의미인데 이 TV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서 보면 이 TV가 다 움직이는데 다양한 세상의 각기 다른 시간에 그걸 보여줘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만 하고 10분 쉴게요. 문화가 다양한 게 좋을까요? 획일화된 게 좋을까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그냥 똑같이 살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문화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문화는 가장 쉽게 또 설명하면 자연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극복하고 자연을 변형시키고자 만들고 창조하고 누리는 게 문화예요. 더운 여름날에도 뭐 기술로 시원하게 막 하고 막 옷 같은 거 입고 막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 이게 다양할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백남준 쌤의 이 바벨탑은 어떻게 보면 근데 백남준 쌤이 이거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백남준 쌤이 바벨탑에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저 작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지금 현대의 어떤 그런 문화의 다양성, 어떤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백남준 쌤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훌륭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도 현대미술을 얘기하면 그 물질성이라는 게 또 모호해지는데, 이거 백남준 쌤이 다 만들었습니까? TV 하나하나? TV 기술자 공장에서 다 사온 거잖아요. 요 TV가 옛날에는 라떼는 호스 이런 거 같은데, 저랑 연배 비슷한 분도 계시니까, 과거의 TV는 수명이 있어요. 10년 이상 안 갑니다, 솔직히. 쓰다 보면 여기에 색이 발하고 지지가다가 어느 순간 죽어요.
이게 다 켜져 있어야 작품이, 이게 꺼져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예술 작품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들여서 이걸 다 고쳤어요. 이 브라운관을 그때는 붕어 눈처럼 볼록한 겁니다. 요걸 진공관 TV인데 요걸 다 LED 패널로 싹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한 그 작품입니까? 그 작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백남주쌤의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이나 그건 고스란히 담아있죠. 그래서 현대미술은 누가만 조수를 써도 되고 누가 어디서 가져와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잘 그렸는가, 잘 깎았는가, 몇 시간이 걸렸는가,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 그런 것을 사고해서 읽어낼 줄 아는 능력. 그래서 현대미술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